예, 어떤 신념이 숨어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2018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장에 표결 알림이 울렸어요. 찬성 54, 반대 45. 전광판의 결과가 떠오르는 순간 의사당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의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방청석에서 짧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보다 더 큰 한숨이 동시에 의사당 한쪽에서 새어나왔거든요. 그날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이 그 자리에 오른 순간이었어요. 평생을 그림자 작전 요원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국장에 오른 것도 무려 45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잠시 짚고 갑시다. 이 표결이 통과되기까지의 일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5월 9일 오전 청문회장이 열렸어요. 6시간이 넘는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좌파 의원들은 한 가지 질문에만 매달렸어요. 당신은 과거의 한 일을 도덕적으로 후회하는가? 답을 못하면 그대로 끝장이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좌파의 카멀라 해리스 의원은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해달라며 강하게 압박했어요. 청문회장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백발의 여성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였어요. 후회한다는 말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요. 좌파 의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자신이 국장이 된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다시는 시작하지 않겠다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분리한 겁니다. 굴복하는 답변도 아니었고 도발하는 답변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청문회가 끝난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당론으로는 반대를 결정했는데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 사람만큼 자격 있는 인물은 없다며 찬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이랬어요. 33년 동안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해온 사람이고 그 헌신에 대한 존경을 거두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 사람의 30년 발자취를 아는 이들은 끝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백발의 여성에게 미국 정보기관 안에서 통하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30년 넘게 그렇게 불렸어요. 이름도 얼굴도 어느 나라에 머물렀는지조차 단 한 줄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작전을 수행해 왔는지는 미국 안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사람을 빼면 사실상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겁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보기관 최고 수장 후보 자격으로요. 사실 이 사람은 이미 1년 전부터 CIA의 2인자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2017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직후 부국장에 임명됐거든요. 그 자리에 여성이 앉은 것도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자리 한 단계 아래까지 이미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청문회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직접 이 사람을 옹호했어요. 좌파는 테러범에게 단호한 사람이 두려운 것이라며 정면에서 받아쳤거든요. 한 명의 정보기관 후보자를 위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직접 나선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 그토록 매달렸을까요? 무엇이 거센 포화 속에서도 이 사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봐왔을까요? 이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안보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름 없이 조국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짊어진 무게를 우리는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 적이 있을까요? 언론이 한 줄 잘못 쓰면 평생을 매장당하는 자리, 가족에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백발 여성이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질문에 다른 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한 장소에서 멈춥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그리고 한 미 공군 부사관의 집. 차가운 냉전의 한복판에서 한 어린 소녀가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국 어린이의 풍경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켄터키주의 애슐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몇만 명이 안 되는 동네였어요. 1956년 가을,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5남매의 맞이였어요. 아버지는 미 공군이었습니다. 17살에 입대해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군인 가족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시다. 군인 가족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발령 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짐을 싸야 했어요.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이었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 글자를 익히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비행기를 탔어요. 가족과 함께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영국이었고 또 다른 곳은 독일이었어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이 아이는 미국이 아닌 곳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의 유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냉전이 가장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두 진영 사이는 거대한 장벽과 철조망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독일이 그 분단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두 동강 나 있었어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장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시 그 장벽 양쪽 풍경을 한번 그려보시죠. 장벽 이쪽에는 가게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어요. 자동차가 달리고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이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거든요. 그런데 장벽 너머 동네는 어떨까요? 회색빛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거리 곳곳에 있었거든요.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했고요.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했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 광경을 어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어른들이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장벽 너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 다른 나라로 떠날 자유도 없다는 것, 정부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유라는 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는 장벽 너머의 회색빛 풍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깊이 박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군 기지 안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어요. 영국식 영어를 듣고 자랐고 유럽 곳곳의 분위기를 어린 시절부터 몸에 새겼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다양했거든요. 군인 가족이라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했어요. 어른들이 늘 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해야 이 모든 자유가 지켜진다는 말이었어요. 미국이 흔들리면 저 장벽 너머 풍경이 점점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군인 가족의 식탁에서 그 말은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이유였거든요. 가족이 낯선 땅을 떠돌며 사는 이유였고요. 어린 딸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보며 잠들 시간에 이 아이는 어른들의 식탁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정권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뒀는지. 어른들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어른들의 표정을 한 번도 잊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심이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웨스트포인트에 가고 싶어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군인 양성소였거든요. 군인 가족의 딸로서 자연스럽게 그쪽 길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미안하지만 그곳은 아직 여자를 받지 않는단다. 이 한마디에 어린 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른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자유를 지키는 길은 군복만이 아니라는 것.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지키는 자리에 자기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모양의 나무로 자라날지는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거든요.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 소녀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켄터키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외국어와 언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가는 평화운동의 한복판이었어요. 군인이라는 말만 꺼내도 눈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무기는 줄여야 한다. 적국과도 대화로만 풀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대학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장벽 너머 회색빛 도시의 풍경, 빵 한 덩이를 사려고 줄을 서던 사람들, 정부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들의 표정. 어린 시절 직접 본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대화만으로 모든 게 풀린다고요? 자유는 그냥 주어진다고요? 이 학생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갑시다. 학생은 대학 4학년 때 한 번 더 옮겼어요. 같은 켄터키주의 루이빌 대학교로 편입한 겁니다. 그곳에서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 향한 곳은 의외였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미군 부대였어요. 포트 데번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 육군 특전사 부대의 도서관과 외국어 실습실을 운영하는 민간인 직원으로 일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고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 옆에 머물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지는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지키는 자리에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도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거든요. 직접 미국의 적과 마주하는 자리.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막연했지만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했어요. 자기 방에 앉아 낡은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두드려 썼어요. 받는 사람 난에는 단 3줄이 적혔습니다. CIA 워싱턴. 정확한 주소도 몰랐어요. 그냥 CIA라고 적고 도시 이름을 적은 게 전부였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력서를 함께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게 1985년이었어요. 놀랍게도 CIA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미국 정보기관의 가장 깊은 부서에 발을 들였거든요. 비밀 작전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신분을 숨기고 외국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당시는 여성에게 그런 자리가 거의 열리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남성이었어요. 여성에게 큰 임무를 맡기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신임 요원은 곧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아프리카였어요. 본인이 훗날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스파이 소설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매일이 위험하고 긴장된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한밤중에 정보원과 비밀스럽게 만나는 일, 위험한 골목을 조용히 지나는 일, 글로 옮기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 요원은 7번의 해외 근무를 수행했어요. 아프리카, 중동, 유럽 가장 위험한 지역에는 늘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2번이나 지부장을 맡았어요. 뉴욕 지부장도 거쳤고요. 입사한 지 10년 남짓 만에 이미 중앙유라시아국이라는 큰 자리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쪽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일화를 짚어보겠습니다. 1998년이었어요. 이 요원은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부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해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2곳이 동시에 폭탄 테러를 당했거든요. 2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테러와 관련된 2명의 인물이 자기 관할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정보였어요. 이 요원은 즉시 작전을 짰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 그 2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로로
그녀는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 가장 명예로운 대테러 분야 상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요원의 어깨에 한 가지 무거운 임무가 더 얹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가장 쫓고 있던 한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미국 본토를 노리는 거대한 위협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요원은 FBI와도 손을 맞잡고 그 위협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추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어느 화창한 아침, 미국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날 이 요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한 장면은 평생 그녀의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외곽에 자리한 CIA 본부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책상 위에는 박스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그녀가 그 부서로 출근한 첫날이었거든요. 그 부서의 이름은 대테러 본부였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되는 테러 조직들을 추적하고 막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그녀가 새 명함을 받고 처음 그 자리에 앉은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못 됐을 무렵이었어요. 사무실 한쪽 텔레비전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한쪽 건물에 비행기 한 대가 부딪혔다는 속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모두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작은 비행기가 길을 잃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비행기가 또 다른 쌍둥이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미국 국방부 건물에도 또 다른 비행기가 부딪혔어요. 펜실베이니아의 한 들판에 네 번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속보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전체가 1시간 안에 네 군데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은 거였거든요. 직원들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약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의 직장인들이었고요. 비행기 안의 승객들이었고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관들이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자녀였습니다. 사무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알아챈 순간이었거든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미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수년간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쫓아왔던 바로 그 인물이었어요. 막연한 그림자였던 위협이 그날 미국 본토 한복판에서 폭발한 거예요. CIA 본부 전체가 그 순간부터 비상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마다 직원들이 뛰어다녔어요. 정보가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정보 거점들이 동시에 무전을 보내왔거든요. 그녀가 앉아있던 그 책상이 이제 미국 안보의 최전선이 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응급실에 사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한 환자를 살리는 동안 다음 환자가 들어오거든요. 며칠씩 잠 한숨 못 자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날부터 미국의 대테러 본부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알카에다의 거점들, 추가 테러가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긴장, 그걸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사실상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일주일에 7일을 매일같이 출근했어요. 밤낮이 따로 없었거든요. 휴가도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없었고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동료들이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을 미룬 사람도 있었고 출산 직전까지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또 다른 9.11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 한 줄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점점 더 무거운 역할을 맡아갔어요. 부서장의 직속 보좌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위협 정보가 그녀의 책상을 거쳐갔거든요. 그녀의 책상에는 매일 두꺼운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도청 정보, 잠입한 정보원들의 보고서, 위성에서 보내온 사진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진짜 위협만 가려내야 했거든요.
한 사람의 판단이 다음 날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권은 정보 요원들에게 매달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가 테러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의회도 백악관도 언론도 모두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위기가 잠잠해지자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요. 위기의 한복판에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 이번에는 정치권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한 건 잘못이었다고요. 도덕적이지 않았다고요. 특히 좌파 성향의 인권단체들이 그 목소리를 앞장서 키웠어요. 정보 요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뿐 아니라 유럽에서까지 같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거든요. 그녀의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심이었습니다. 정치권은 늘 그런 식이라는 것. 위기 때는 매달리고 평소에는 모른 척한다는 것. 그래서 정보 요원이라는 자리는 결국 자기 신념 하나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보 요원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가장 무거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 해가 채 지나가기 전이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비밀 시설로 그녀가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평생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는 시간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2002년이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추가 테러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알카에다의 핵심 요원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을 추적해서 잡아야만 다음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해 그녀에게 새로운 발령이 떨어졌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태국의 깊은 곳에 자리한 곳이었어요. 코드명은 고양이의 눈이었습니다. 알카에다의 핵심 인물 몇 명이 그곳에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정보기관이 9.11 이후 운영한 해외 비밀시설 중에서도 가장 첫 자리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미국이 막 사상 최악의 공격을 당한 직후였어요. 또 다른 공격이 어딘가에서 터질 거라는 정보들이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 공격을 막아줄 단서는 그 비밀시설에 있던 사람들의 입속에 있었거든요. 그 시설의 운영을 맡게 된 그녀의 어깨 위에는 한 가지 무거운 책임이 얹혔습니다. 그곳에 구금된 사람들로부터 다음 테러의 단서를 끌어내는 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알카에다의 핵심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부 주바이다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9.11 작전을 짠 사람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입을 열지 않으면 미국 본토의 또 다른 도시에서 두 번째 9.11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매 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1분 늦어지면 그게 미국인 수천 명의 목숨으로 돌아오는 자리였거든요. 그곳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밤 새로운 위협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비행기가 또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구금된 한 사람의 입에서 어떤 단서가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인 수천 명의 운명이 갈릴 수 있었거든요. 그 부담이 그녀의 어깨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신문 방식이 사용됐는지가 훗날 거대한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특정한 신문 기법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부시 행정부의 공식 승인 아래 진행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일선 책임자가 그녀였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법은 미국 안에서도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보수 진영 일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모든 신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 그 녹화 테이프 92개가 모두 파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파기 지시에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녀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상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이 외부로 흘러나가면 작전에 참여한 정보 요원들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면 그 사람과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따라다니는 무거운 짐이 되어 갔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도 그녀는 13년 가까이 신분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미국 안에서 그녀가 한 일을 두고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려도 자기 입장을 단 한 줄도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본인은 침묵하고 세상은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뒤였어요. 좌파 진영의 일부 상원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이 그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어요. 고문의 주동자라는 낙인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의 한 인권단체는 그녀를 처벌해달라며 독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잠잠해진 뒤에는 바로 그 짐 때문에 매장당할 위기에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베테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좌파 정부 시절 정보국 수장을 지냈던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그녀의 자질을 인정했거든요. 그녀가 누구보다 미국을 위해 헌신했고 누구보다 침착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는 평가였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시설의 책임자로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이미 합법으로 승인한 프로그램이었고 그녀는 그 일선에 배치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정치권은 그 모든 짐을 한 사람의 어깨에만 얹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훗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그녀는 단 한 줄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압박이 거세서요. 단 한마디만 꺼내면 모든 게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일을 후회한다는 그 한마디였거든요. 그 한 줄만 꺼내면 좌파 의원들도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동에 도덕적 후회는 없다. 그때 그 일은 미국과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자가 된 이후로 그 프로그램은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나눈 답이었어요. 굴복도 아니고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 하나로 버틴 답이었잖아요. 이런 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원칙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어린 시절 장벽 너머의 회색빛 풍경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그 자유가 지켜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정치권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이 원칙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장당하던 그녀가 몇 년 뒤 누구도 짐작 못한 자리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미국의 한 대통령이 그녀에게 직접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2017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힌 시기였어요. 새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선 직후였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매장당할 위기에 몰렸던 사람들을 트럼프는 오히려 자기 곁으로 끌어안았거든요. 그 한가운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인물이 신임 CIA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부국장 자리에 한 사람을 직접 추천한 것이었어요. 30년 넘게 묵묵히 그림자 속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그녀에 대해 한 가지 평을 했어요. 자기가 만난 정보기관 베테랑 중에 가장 노련하고 차분한 사람이라는 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위험한 현장을 살아낸 사람이었고 그 무게가 그녀의 판단력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2017년 2월 7일이었어요. 그녀가 CIA의 2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상 첫 여성 부국장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지난 13년 동안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려도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이 달라진 거예요. 미국 정부가 공식 인사로 그녀의 이름을 공개한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있을 수 없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큰 회사가 긴 위기를 겪은 직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새 대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에서 매장당할 뻔했던 베테랑 직원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다른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리를 내준 거예요. 능력과 헌신, 그 하나만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장이 그녀에게 한 결정이 바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거든요. 2018년 3월 폼페이오 국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국무장관 자리로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비어버린 CIA 국장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녀를 국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좌파 진영이 그토록 반대하던 인물이었는데도요. 그렇게 그녀는 2달 가까운 인준 과정 끝에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안보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그녀가 앉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매일 아침 한 가지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미국 안보 관련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그녀가 총괄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아침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보고서 한 권에 미국의 하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시간에 시작됐어요. 전 세계 미국 정보 거점에서 밤사이 들어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거든요. 어떤 정보를 빼고 어떤 정보를 강조해서 대통령에게 올릴지 그 판단이 매일 그녀에게 맡겨졌습니다. 한 줄 잘못 정리하면 미국의 안보 결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안보관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강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어요.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녀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첫째는 중국과 러시아에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였습니다. 두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가 손을 잡으면 미국과 자유진영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녀는 이 흐름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어요. 둘째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의 핵 야망과 중동을 흔들려는 움직임 앞에서 그녀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정보망을 더 촘촘하게 짜서 그쪽의 움직임을 매일같이 추적했거든요. 매일 아침 그녀의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이란의 야망, 미국의 거의 모든 안보 결정이 그녀의 손에서 첫 단추를 끼우고 있었어요. 한때 매장당할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미국 안보의 가장 깊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장이 된 그녀는 전 세계 동맹국 정보기관 수장들과도 직접 마주 앉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의 정보 책임자들이 그녀의 워싱턴 사무실을 찾았거든요. 한 자리에 앉아 정보를 주고받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결정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국장 자리에 오른 뒤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 일어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CIA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셋이 모두 한꺼번에 새 얼굴들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30년 넘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새 얼굴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정치권이 미처 보지 못한 그녀의 진짜 그림이 그 다음 한 수에 숨어 있었습니다. 3명의 새 얼굴이 가진 공통점. 그건 바로 이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CIA의 가장 핵심적인 새 부서 수장이 한꺼번에 여성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 변화는 그녀가 국장에 오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새 부서는 어디였을까요? 첫째는 정보분석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온 자료를 분석해서 진짜 의미를 가려내는 부서였습니다. 미국 안보의 두뇌라고 할 만한 자리였거든요. 이 부서의 새 수장으로 신시아 랩이라는 인물이 들어왔어요. 30여 년을 CIA의 분석 자리에 묻혀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테러부터 러시아 분석까지 미국 정보기관의 가장 어려운 자료들을 다뤄본 베테랑이었거든요. 둘은 작전국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외국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CIA의 가장 위험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이곳의 새 수장은 엘리자베스 캠버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녀 역시 30년 가까이 해외 현장을 누빈 작전 요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정보원과 만나고 가장 까다로운 작전을 직접 짠 경력이
그녀의 이력서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셋째는 과학기술국이었어요. 사이버 정보망과 첨단 기술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미국 안보의 핵심 부서였거든요. 이곳에 던 마이어릭스라는 인물이 자리 잡았어요. 정보기술 분야에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세 사람 모두 30년 이상 미국 정보기관의 가장 험한 자리를 살아낸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디 한 곳도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위험한 작전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석 자리에서, 가장 첨단의 기술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두고 여성이라서 자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어긋났어요.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남성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녀가 인사에서 본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는가?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는가? 그것뿐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그녀가 미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 하나를 짚고 갑시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한 가지 분위기가 점점 무겁게 깔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느냐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인종인지부터 따져서 자리를 안배해야 한다는 압력이었거든요. 능력보다 모양새가 먼저였던 거예요. 이런 흐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을 모양만 보고 자리에 앉히면 결국 일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인사는 그 흐름과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년의 헌신과 실력 하나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세 자리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지만 그건 단순한 안배가 아니라 30년 세월이 자연스럽게 길러낸 실력의 결과였어요.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 셋을 두고 한 가지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들의 자매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평생을 바친 여성 베테랑들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이었거든요. 이 별명에는 한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여성이라서 모인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같은 무게로 살아낸 사람들끼리만 가질 수 있는 신뢰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30년의 험지를 함께 누빈 동료들이 한 사무실에 모였을 때 일은 훨씬 더 단단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그녀의 또 한 가지 결정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국 강화였어요. 당시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중국의 인터넷 공격과 러시아의 겉과 속이 다른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미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보 시스템, 통신망,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이었어요. 그녀는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부서를 강하게 키웠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직접 그 위협을 마주해본 베테랑이 그 부서를 이끌게 한 거예요.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위성 자료 처리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새로운 시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모든 기술이 그 부서에서 정비되기 시작했거든요. 한 줄로 말하면 옛 방식의 정보전을 다음 시대 형태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이 그녀의 손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자기 자리에서 한 모든 일들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별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미국을 지키는 것 하나만 본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만든 시스템은 정치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은 베테랑들이 지키게 만든 거였거든요. 30년 동안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일해온 그녀가 마지막 임기에 미국 안보의 뼈대를 한번 단단히 다져놓은 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녀의 시간에도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선 시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때였거든요. 그녀의 임기도 같이 끝났습니다. 3년 가까이 미국 정보기관의 정점에 서 있던 그녀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왔어요.
CIA 본부에서 작은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행사도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조용하고 단정한 자리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의 송별식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옛 동료 몇 명, 그리고 가족 정도가 그 자리에 함께한 전부였거든요. 거대한 자리에 어울리는 거대한 행사 같은 건 그녀가 가장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차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녀와 30년 가까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 사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처음 발탁한 후배 베테랑이었거든요. 같은 길을 같은 무게로 살아낸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묵직한 인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그녀가 그 자리에서 남긴 한마디가 있었어요. 스파이는 보상받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을 위해 일할 뿐이다. 이 한 줄이 그녀가 35년을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림자 속에서 일해온 모든 동료들의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녀가 일선에서 함께 일한 30년 베테랑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화려한 자리에 오르려고 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카메라 앞에 자기 이름이 오르기를 바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저 같은 마음 하나로 미국이라는 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송별식이 끝나갈 무렵 그녀를 바라보던 한 후배, 베테랑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30년을 한 자리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그곳에 모인 누구도 화려한 박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묵직한 끄덕임이 오가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시죠. 1956년 켄터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군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과 유럽 미군 기지를 떠돌며 자란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 장벽 너머의 회색빛 풍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아이였거든요. 자유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글로 배우기 전에 눈으로 먼저 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미국 정보기관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갔어요. 낡은 타자기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던 1985년부터 정보기관 정점에서 조용히 내려온 2021년까지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이 정확히 35년이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녀가 견뎌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9.11이라는 사상 최악의 공격을 사무실 한복판에서 마주했어요. 3년을 주 7일 사무실에서 살아냈고요.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채로 13년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장당할 위기를 정면으로 뚫고 정보기관의 정점에 올랐거든요. 누구와도 자기 일을 나눠 짊어질 수 없는 자리였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 줄 털어놓을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외로움이 일상이었던 그 30여 년을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공산주의에 맞서고 전체주의에 맞서고 테러에 맞서며 살아갔어요. 30년 넘게 신분을 숨긴 채 미국 안보의 가장 깊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수많은 오명이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붙었습니다. 매장당할 위기에도 몰렸어요. 변명할 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 13년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켄터키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그 소녀의 뚝심이 평생을 그녀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도 적지 않아요. 미국 정보기관 71년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라는 이름, 가장 위험한 자리에 베테랑들을 앉힌 인사 철학, 정치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스템, 모두 그녀의 손에서 다듬어진 흔적들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깊은 밤 작은 등대 앞에서 자기 등대만 묵묵히 지키다가 새벽이 오면 조용히 불을 끄고 내려오는 등대지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자리에서 한 가지 일만 해온 사람이었어요.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누구의 비난이 쏟아져도 등대지기는 그저 자기 불을 지키는 일만 했잖아요. 그 불빛 하나를 보고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원들 중에는 등대지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자기 자리만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폭풍이 가장 거센 밤일수록 그 등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항구로 향하던 수많은 배가 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등대지기는 자기 몸이 떨려도 등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녀의 30년이 바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도 이름 없이 조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정보기관 안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외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매일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자리예요. 가족에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결과가 좋으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어떨까요? 위기 때만 그분들을 찾고 평소에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자기 가슴에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킨 자유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 지킬 때만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어요. 지나 헤스펠이 30년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그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누군가의 자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35년 발자취였습니다. 켄터키의